오늘 갑자기 게릴라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 이 칼럼 쓰고 전문가 되는 시간을 약간의 설명을 드리게 되는 지금 나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약간 강사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막 반응 주시고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칼춤을 춰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신이 많이 날 겁니다. 네,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선생님들이 다 글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잘 쓰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 칼럼이라는 거는 참 사실 전문 영역이지 않나? 내가 기자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런 어떤 그래도 기본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차근차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순서는 게릴라 특강은 온라인 수익화 공부방. 네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수익화 공부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카페에서 이제 저희 그 유튜버, 1만 유튜버 달성하시는 챌린지 분들과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 작가 되기 하고 있는 연기 1기 분들, 그 다음 오픈 카톡방, 지금 나우리 오픈 카톡방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릴라 특강에 모신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카페 누르시면 여기 온라인 수익화 공부방 혹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네, 여기에 가입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지금 나우리와 민 작가님, 민 소장님, 이상민 소장님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온라인 수익화 공부방을 위한 브랜드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수익과 브랜드와 또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이 온라인 수익화 공부방이 조금 이채롭고 다양하게 예, 활동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희재 대표님도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1만 유튜브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을 유튜브는 하나의 채널일 뿐이고 이 여러 가지 브랜딩 종합하는 과정 중에서 내 퍼스널 브랜딩하고 전문성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는 유튜브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 부스터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정말 전문 영역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한테 한 축의 모듈로 또 이렇게 붙는다면 그러면 어떠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 퍼스널 브랜딩의 전문성까지 더해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축이 이제 칼럼을 작성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인물 검색에 등록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도 있고 네이버 인물 검색이 되는 방법은 작가가 되시면 돼요. 물론 뭐 유명한 연예인, 국회의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지만 인플루언서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보통 사람이 여기 네이버에 노출이 되려면 작가가 되셔야지만 ISBN이라는 거를 발급을 받으셔야지만 네이버 인물 검색에 노출이 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희재 대표님 출판하시면서 거기에 나온 ISBN 발급 받으셨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미라클랜드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셨고 나오시면서 책 출판이 최근에 되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동시에 네이버 인물 검색까지 노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라클랜드 아까 출판사랑 곧 이제 저희가 언론사를 하나 오픈을 하게 돼요. 부동산 트렌드 뉴스라고 여기에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내 기사를 쓸 수도 있고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같이 여기에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실제로 이 온수공 카페에서 칼럼을 실제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시고 추후에도 이 부동산 트렌드 뉴스 언론사에 기고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예, 맞습니다. 그 주소가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 카페에 가입하자마자 댓글 하나인가 글 하나 남기자마자 바로 등업되세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카페에는 유튜브를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이 아직은 공개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다음 주쯤 됐으면 그 영상이 닫히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시고, 자, 이제 칼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어떤 것에 타겟을 정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공부하고자 기획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용어 정의가 필요해요. 용어 정의를 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칼럼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지상의 시사 문제나 사회 풍속 등을 총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부터 자연이나 계절의 변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재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 자, 이 사설은 실제 전문 기자가 쓰는 글을 사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설과 칼럼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설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사설은 사론, 정치, 경제, 사회에 속하는 중요 사항 및 사측의 주장을 거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럼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는 조금 더 중요 이슈, 중요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언론사에 포함된 사측의 주장을 거론하는 것과 칼럼은 대조적이다. 어떻게? 아까 말했던 사회에서 일어난 일부터 자연이나 계절의 변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재로 하는 것을 칼럼이라고 명명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칼럼 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사 문제를 다루는 칼럼은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나 편집위원이 담당해요. 위 사설 같은 경우는 그 시사 문제를 다루는 칼럼 같은 경우는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나 편집위원 전문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칼럼은 주관적인 경험과 감상을 개성적인 문장과 표현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들에게 보다 친근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아까 있었던 사설보다는 형식이 자유롭고 편하며 내가 가진 생각들을 표현하는 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즉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칼럼이 무한이고 그 안에서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기자들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측에 포함된 기자가 아니라 독립된 프리랜서 형태로 칼럼 리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자리에 그러니까 연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평란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평이 들어간다고 해서 단평란, 단평 섹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형식을 볼게요. 그러면 칼럼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식이 이루어져 있는가 볼게요. 네. 짧은 글,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자, 요게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 칼럼은 짧은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숏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 나 그 칼럼 쓰려고 그러면 각 잡고 막 한 3, 4, 5페이지 쓰리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짧은 글이고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한 주제를 통일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짧은 글을 쓰겠다. 임팩트한 글을 쓰겠다. 그것이 첫 번째인데 1500자 내외예요. 우리가 블로그 지수 높일 때 보통 1800자에서 2000 몇 자까지도 쓰다 보면은 그 정도 쓰라고 하거든요. 블로그에서. 그러면 블로그하고 비슷하구나. 블로그에서 한 꼭지 정도 쓰는 정도의 분량이구나. 그리고 이거 글자 수 세기는 네이버에서 세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 수 세기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시게 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칼럼 같은 거 쓸 때 거기에 알려드릴게요. 1500자 내외이고요. 10포인트 기준이에요. 그리고 A4 용지로 한 장 반이에요. 한 장 반 나쁘지 않네. 좋네. 그리고 형식이 자유로운 수필식 문장에 가까워요. 하지만 수필은 아니에요. 형식이 자유로운 수필식 문장에 가깝다. 그래서 공적 이슈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일상까지 칼럼에 다 담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엔잡러들에게는
칼럼니스트가 될 수도 있는 브랜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 칼럼니스트 될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갈씩 글쓰기. 우리가 말하는 훈련이 한국 사람들이 미괄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이야 서서히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거다 라고 나중에 보여주는 게 미괄식이고 두괄식은 나 사실은 요번에 너를 찜하겠어. 선택하겠어.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너를 선택하는 거야 라는 것이 두괄식이에요. 이거를 BLOT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텀 영어로는 bottom line on top 발음이 어렵네요. bottom line on to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문장을 맨 처음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칼럼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모든 글의 스크립트든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엔지니어다. 그냥 무조건 마지막 문장을 내가 결과로 주장하고자 하는 그 키포인트를 처음에 그냥 하는 훈련을 하겠다. 그래야지 깔끔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맨 처음으로 이 주인공을 먼저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 세네 줄에만 포커스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읽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정말 내용이 잘 쓰셨어. 그럼 술술술술 흘러가는데 그러지 않고는 처음 한 세네 줄, 다섯 줄, 한 5초 그 정도만 우리의 집중력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드르륵 내려가고 드르륵 내려가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드래그 내려갈 때는 타이틀 위주로 봐요. 그러니 처음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을 시작한 이유의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모든 카피라이팅이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목적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두 갈씩의 키포인트고 모든 글을 쓸 때 이런 훈련을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엔진이 장착이 됐어. 두 갈씩을 참 잘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괄식도 해봤다가 그 다음에 혼합 두 갈씩도 해봤다가 혼합 미괄식으로도 해봤다가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글을 쓰든 어떤 스크립트를 쓰든 카피라이팅을 쓰든 맨 처음에 요거 내세우자라는 거를 딱 마음에 박혀 놓으시고 글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그런데 아까 일상적인 소재까지 칼럼을 다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왜 칼럼니스트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 그거는 구체적인 현실을 문제 제기해서 그 문제 제기한 구체적인 그 현실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한 방안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 있는가에 대한 결이 보일 때 사람들은 이 사람 좀 쓰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글을 뭐 잘 쓰고 뭐 그런 형식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확실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며 그 메시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냐. 그 두 가지의 결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칼럼은. 그래서 이 아까 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공감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글을 썼는데 나 혼자만 체계바라야. 나 혼자 나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내용과 그 합리적인 내용이 마음을 울려서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그 설득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근거, 사례, 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례는 보편적으로 내가 체험했던 거, 그런 사례가 들어갈 수 있고, 알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사례로 들 수도 있고, 예시적 비교 사례, 사례가 요 세 번째가 조금 인용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문학 작품이나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슬며시 갖다가 끌어다 놓으면, 지적인데, 이 사람 좀 상식적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우아하게 작성을 하는 것 뿐이고, 사실은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내가 경험했던 보편적 체험이나 알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의 결합, 이런 내용을 썼을 때, 사람들이 칼럼에 반응을 한다. 네. 그리고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주제에만 집중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한꺼번에 주제가 있다 보면은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 이야기 우리 평소에도 그런 대화가 그렇게 되죠. 어느 한 분과 대화를 하면은 산으로 갔다가 뭐 바다로 갔다가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말 속에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제에만 집중하시고 이렇게 무관한 인용 사례는 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일관된 칼럼의 요건을 아까 주제가 명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확성, 이게 핵심이에요. 칼럼의 생명은 정확성인데 이 정확성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객관성, 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이 너무 편협적이고 편견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객관성. 그다음에 간결성은 핵심 정리를 한 문장에 50자가 넘으면 안 돼요. 여러 줄이 있을 때 너무 길어지지 않게 보통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러고 해서 이러게 됐다. 그러면 너무 호흡이 길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말을 제대로 우리가 또 훈련을 해본 적이 없고 글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되게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간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이성, 쉽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친절성, 궁금증이 풀리게 해결되게 해주셔야 돼요. 뭔가 쓰신 것 같은데 뭐 어쩌라는 것일까? 궁금증을 유발만 해놓고 해결점을 안 주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구성을 되어 있는지 전체 주제를 내가 하나 선택을 했으면 문단을 섹션을 5단락 정도 나누는 거예요. 5개 정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단락은 보통 우리가 워드나 한글이나 뭐 웹페이지에서 작성을 할 때 이 단락을 자기가 만약에 단락 나누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박스 같은 거를 치세요. 박스를 쳐서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이렇게 구조화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입력만 하는 형태로 자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잘 구분이 안 되면.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는 간결함이 있어야 하며 이해가 잘 돼야 되고 친절한 어떤 설명들이 여러 가지 맥락이 요 안에 박스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실제 경험한 혹은 실제 사례. 이건 두 가지예요. 실제 사례라든지 사회적인 실제 사례라든지 경험, 내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요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에는.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경험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칼럼을 검색도 하고 실제 막 언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한 문제의 솔루션과 그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들 아니면 내 생각들 혹은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 나가는 건데 첫 번째 실제 경험에 대한 사례들과 데이터를 조금 사부작사부작 푸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항상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확한 주제 제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관심사, 독자가 관심 있어야지 이 칼럼을 보지 내 주제가 완전 마이너적인 거라면 관심이 없겠죠. 독자의 관심사를 첫 문장, 첫 단락에 집중 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 집중 배치를 하는 내용에는 배경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묘사가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하면 첫 단락에 독자의 관심사를 첫 단락에 집중 배치를 할 때 내 주제가 확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묘사가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형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1, 2 문단이거나 2, 3 문단으로 갈 수 있어요. 2, 3 문단에서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에 대한 나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의견, 오피니언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메시지를 여기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 제시, 실제 사례 팩트를 검색을 한다든지 어디서 인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이런 기사들 보면 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되게 세잖아요. 어떤 그 멘트가 세고 되게 이렇게 좀 강한 것들이 많은데 충격적인 사실 제시를 했을 때 더 임팩트가 있겠죠. 하지만 뭐 너무 또 팩트가 아닌 거를 거짓말을 녹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질문 제시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문제 제시, 질문 제시를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실제 이제 자기 주장이 나오죠. 아까 다시 주제를 처음에 말했던 것을 다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문장을 스스스스 앞에서 어느 정도 호기심 요법을 딱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주장, 클레임을 하는 건데 개인의 경험, 개인의 사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거나 아니면 난 이걸 더 선호해.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쪽으로 푸는 건데 여기서는 반드시 뒷받침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요. 이걸 워런트라고 하는데 이런 근거 자료 제시가 A도 맞아, B도 맞아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주장을 했으면 A는 A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에 놓은 거대로 보니까 흑백 논림처럼 O도 맞고 X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 그냥 A라고 주장했으면 끝까지 같은 톤으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 제시에는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를 쓰셔야지 뜬구름 잡는 얘기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이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근거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 상황에 딱 맞는 실용 이야기. 그게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보는 칼럼이나 좋은 글들이죠. 이거는 비단 칼럼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블로그를 쓰든 강의 꼭지를 쓰든 이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익한 지혜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주장하는 그 백드롭이, 백받침이. 그래서 구조 예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A, B를 비교해서 난 A를 주장하시거나 그 다음에 정의를 내려서 나는 이 주장을 근거로 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설명을 좀 사부작사부작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다른 거에서 사례가 있어서 인용을 갖고 온 사례가 되거나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문단에서는 주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네, 오늘 이 교환은 카페에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단락, 아까 말했던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에서 그러면 각 단락에서 조금 쉽게 다시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하면 메시지를 처음에 줘요. 나는 이런 주장을 갖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한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조는 그 문장에 대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 주장한 거에 나 현실의 경험이 이랬었어요. 과거에는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었어요. 이런 경험에서 저는 이런 걸 느꼈답니다. 라는 구조로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소재,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갖다가 끌어다 쓰는 내 실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용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소재들을 갖다가 끌어다 쓰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뭔가 주장하는 쪽으로만 하니까 글이 너무 좀 주장하는 거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필과 사설의 중간 형태. 수필은 감성적이고 사설은 주장이 완전 센 주장인데 요거의 사이쯤 되지만 수필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렇다 하면 누구라도 초등학교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칼럼이에요. 칼럼은 그냥 무언가 막 근거 논리적으로 쫙 막 형식 엄청나게 빡세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런 칼럼리스트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장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굳이 사설처럼 육하 원칙에 우리 기사 쓰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했던 5단락에서 그냥 아까 그 핵심적인 그 요소들만 찾아서 끼워 넣어서 글을 작성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아, 이런 구조로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굳이 그 단락을 맞추지 않더라도 내 논리력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승전결 이런 형식으로 굳이 맞출 필요 없다. 그리고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뻔한 사실을 나열하면 안 돼요.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쉬운 문장, 꼭 맞는 단어와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화려한 수사, 뭐 관념적인 거, 은유적인 거, 현학적인 표현, 우리 좀 그럴싸하게 쓰는 말들 있죠?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칼럼에서는.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를 자제하셔야 돼요. 그거는 모든 글이 더 거의 비슷해요. 크고 좋은, 뭐 아름다운, 가치로운 뭐 이런 것들, 형용사, 부사는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부정 접속사. 예를 들어 여하튼, 어쨌든, 무튼 뭐 이런 거, 이런 부정 접속사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전문 지식가야. 나 엄청나게 이렇게 좀 잘난 사람이다라는 게 글 논조에서 흐르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자어나 일본어투를 사용하지 않는 중학생이 이해하는 수준 정도의 글을 짧게, 이따 문장도 얘기 드리겠지만 문장을 길게 하면 안 되고 주어와 수어 형태로 아주 쇼트하게 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나오지만 주어, 수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중간의 것들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건데 나는 사랑합니다. 영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두 갈씩의 생활 패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해서 이러고 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라고 문장 구조가 그렇게 한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핵심 맥락에서 자꾸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에 집중을 해서 짧은 문장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이 형식으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한번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뭐 목적어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짧게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도 심플해지고 그 다음에 이 글 쓰는 것도 아주 심플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호흡이 쉬워지니까요. 호흡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 길게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접속사나 조사를 최소화. 그럼 문장이 길어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체자, 주어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UN 기조연설에서 방탄소년단이 초대되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말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방탄소년단은 UN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흐름이 쭉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글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미사여구 막 이렇게 뭐 그런 걸 보다는 내가 진솔하게 그냥 한 땀 한 땀 써내려가는 그 글이 설득력이 훨씬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블로그 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요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령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 바뀌었는데, 네, 잘 쓰려면 초서를 하셔야 돼요. 초서라는 건 뭐냐면은 책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배우시는 거. 그래서 왜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할까? 책을 뭐 단편이어도 좋고 뭐 어떤 거여도 좋은데 우리 생활에 우리 하루 중에 책을 루틴처럼 읽는 시간이 각자 정해진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로 화장실에 갈 때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윌라라든지 이런 오디오 같은 거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지금 읽은 사설이나 뭐 어떤 글이나 아니면은 책이나 이런 어떤 대상, 나보다 어느 정도는 이런 논리 정연함과 글을 잘 쓰는 현학자의 그 책들을 내가 보면서 메모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읽었어요. 책 읽는 법도 있습니다. 책 읽는 법도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느낌이 팍 오는 게 있어요. 아, 나 이러고 싶은데. 나 이런 생각 드는데. 나 요거 요렇게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 인사이트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본문 내용을 줄치고 형광색칠하고 메모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시야를 넓히시려면 그냥 거기에서 받은 인사이트 꼭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거에 맞는 거. 내 거에 맞는 거를. 그 다음은 질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자어에서 따온 거예요. 초서, 한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초서, 질서. 이건 뭐냐면은 시야를 넓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책에서 얻었다면, 대화, 배움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얻는 인사이트와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메모로 남겼을 때, 이게 메모로 남기게 되면 뇌에 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흘려서 말했던 그런 것들이 메모로서 한 번씩 각인을 해서 내 몸의 DNA에 장착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났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기서 튀어나와요. 내 입으로. 그래서 아까 같은 책의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메모의 인사이트를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느꼈던 깨달음이 휘발적으로 나가지 않게 내 메모 앱에다가 보이스 뭐 바로 텍스트를 전환하든지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메모 앱에서 운전을 주로 많이 하고 이제 이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키보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보이스로 바로 하면은 텍스트로 막 바뀌잖아요. 그거 우리 핸드폰에서 다 되죠. 그래서 바로바로 메모할 수 있게.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음성 녹음도 진짜 많이 해요. 클로바 노트라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랬을 때 그게 전자책을 만든다거나 글을 쓸 때 이렇게 치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더 두뇌가 빨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말했을 때 문장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면 퇴고라는 것을 항상 해야 되죠. 근데 어떤 글이든 칼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들이 한 번쯤은 내가 스캐닝을 해서 다시 잘 썼는지 어쨌는지 봐야 되는데 프린트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화면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프린트를 딱 하면 보여. 아, 내가 이렇게 구리게 썼다고? 이게 보여. 그리고 실제로 낭독을 해보는 겁니다. 낭독을 그 글을 읽어요. 쭉 읽으면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 단어와 어떤 그 문맥과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프린트와 낭독은 꼭 필수다. 그리고 지인한테 이걸 던져보아요. 던져봐서 아까 중학생이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내 칼럼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렵다라고 얘기 들으면 안 돼. 다시 쉽게 다시 쓰셔야 돼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10대 이상의 그런 분들이 다 읽어볼 수 있는 정도의 이해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일관된 논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결로 가셔야 돼요. 하나의 색깔로. 그리고 그것이 사례가 됐던 인용이 됐던 주장이 됐던 생각이 됐던 다 일치하는 상태로 하나의 결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례, 인용, 주장, 생각을 각각을 잘 구분하였는지 인용했다가 사례가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단락마다 조금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렇게 이해를 해요. 머리 자체가. 그리고 부족한 사례를 내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까 근거 사례가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거 사례를 더 찾아보자. 사람들은 내가 말로써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이그젬플, 실제 사례를 보여줬을 때 공감각적으로 다 확 느껴요. 그래서 사례를 더 찾아보자. 그럼 이 사례를 더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를 검색, 구글 검색, 챗GPT 검색. 그래서 그 모든 툴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료 소스를 잘 찾아서 그걸 또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 원고에다가 복붙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실제 사례가 이렇게 돌아갔구만. 결과는 이렇게 됐고 실제 결론은 이렇게 났구만.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물론 문장은 뭐 복붙해 왔겠지만
그 상태에서 쓰는 게 가장 사실은 글쓰기가 편하세요. 그거를 갖고 와서 내 거화 다시 편집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례를 보고서 내가 다시 이해하는,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짧은 문장.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기 줄이기. 아무튼 그냥 계속 잘라내고 최소한 잘라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찐 작가세요. 찐 작가. 자, 이제 활용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자, 보통 잘 쓰는 그런 것들 칼럼들을 봐야 되는데 내가 구독해서 신문을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네이버에 이 오피니언 소재가 싹 모아져 있어요. 큐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재 분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네이버 어디서 들어오신 거냐면 네이버에서 뉴스, 전체 언론사, 뉴스홈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서 오피니언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주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서 보시면 자, 내가 쓰는 그 분류가 경제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생활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고 IT일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은 사회 이슈가 많으니까 혹은 생활도 편하겠죠.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난 주장하는 게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내가 좀 쓰고 싶은 칼럼이 무엇인가를 또 거꾸로 찾아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제 전문가가 뭐 부동산이다. 뭐 그럼 경제 쪽이겠죠. 아니면 내가 IT 쪽 엔지니어다, 강사다, 그러면 IT 쪽을 보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 칼럼을 잘 쓰는 사람들 언론사 전체에서 뿌려지는 이런 섹션들이 있으니 그리고 이거는 최신 업데이트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요런 트렌드로 지금 쓰시고 계시는구나. 물론 다 복합적으로 많이 쓰시겠지만 이거는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뭐 예를 들어 하나를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는구나. 사실 제목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 카피라이팅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아하, 우주. 그렇구나. 강력한 태양 폭발을 포착했대. 와, 어떻게 우리 지구? 그러면서 이제 얘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죠? 예. 그래서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 네 달락, 다섯 달락. 조금 늘어났지만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지구나 열대는 해점이 태양 폭발을 일으켰다. 결론. 지난 5일 이렇게 발생했다. 경고했다. 이것들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리 많이 설명을 드려도 이 칼럼 하나 내가 관심사인 칼럼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한번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어. TV 뉴스도 봤어. 그러면 여기 앞부분을 아, 이런 식으로 썼구나. 일단 결과를 보여준 거네. 그러면 내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지난 5일 미국의 어지어지에 의해서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건 인용이잖아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인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유명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고했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게 그럼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 다 죽는 거야 조만간에 이런 거를 이제 관심사가 많죠. 요즘 너무 이제 이슈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흑점은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음에 주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조금 더 풀어낸 거예요. 이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나는 요런 상황이 이렇게 팩트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확장한 거죠. 더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래서 하나의 칼럼을 보고 그냥 쪼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사진도 이렇게 하나 넣고, 특히 막 이러면서 조금 더 이 사람은 문제 제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팩트 기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이버에서는 연재 분류된 것에 내가 맞는 결의 것을 찾아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는 오피니언이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연재를 보셨죠? 연재를 보셨고 우리가 실제로는 칼럼을 많이 쓰니까 여기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내 성향을 가셔도 돼요. 경향신문, 뭐 어디든 등등등등 가셔서 내가 좀 맞는 신문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셔도 되고 자 여기서 칼럼을 최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작성하시는구나. 수수께끼 물체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자. 그다음 뭐 번역과 정보 등등.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들어가 보세요. 뭐 하트? 하트 뭐지? 이분은 너무 칼럼스럽지 않게 쓰셨다. 죄송해요. 강재영 기자님. 그냥, 그냥 이거는 칼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아닌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빛의 긴 터널, 희망의 빛을 찾아. 네. 그래서 보통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 있는 사진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칼럼을 쓸 때 그 사진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저작권. 그러면은 그럴 때 unflash.com이나 저작권에 관련된 그걸 제 블로그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unflash.com이나 뭐 그런 저작권 이슈에 조금은 벗어날 수 있고 출처 밝히시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치만 사실은 내가 찍은 사진이 제일 최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칼럼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이제 이렇게 읽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요 관련된 이 네이버나 혹은 다른 칼럼도 많죠. 칼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이버에서 칼럼은 저는 칼럼 큐레이션 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피니언 칼럼 경향신문 신문만 있고 칼럼만 하는 섹션은 없는 것 같아요. 칼럼만 하는 전용 플랫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브런치도 칼럼에 가깝죠. 그래서 브런치 사이트 브런치 작가가 데뷔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 분야들이 있으니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내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부동산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근데 사실 여기에 브런치 작가들이 쓰는 부동산 칼럼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음, 네, 보통은 브런치 같은 경우는 블로그성 글에 그런 것들을 기조를 많이 써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언론 뉴스 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브런치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구나. 데이터는 이런 정도 쓰는구나. 그 정도만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되고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구조는 아니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전문 칼럼니스트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요 정도 백데이터를 쓰는구나. 그 정도? 이렇게 갖다가 쓸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등기법이다, 뭐뭐라고 한다. 이런 거는 챗 GPT에서 끌어올 수 있잖아요. 내용을 검색하면 되니까. 법조 맥탕에서. 뭐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검색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자료를 읽으셨잖아요. 어떤 내가 혼자서 무언가 칼럼을 쓰기가 어려운 것 같고, 내 경험치가 살짝 약한 것 같아. 그러면 관련 자료를 읽으신 다음에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글이 나한테 왜 마음에 꽂히지? 뭐가 문제인 거지? 뭐를 대중한테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의미 부여를 도출해 보는 거예요. 이 글은 내가 좀 써보고 싶다. 내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재와 사례를 더 끌어모아서 아까 말했던 구글링이 됐던 아니면 챗 GPT가 됐던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요즘에는 소재와 사례를 더 끌어모아서 이제 자료를 모아보는 거예요.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이 주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관련 자료도 읽어보니 나는 사실은 그 사람의 논조보다는 나는 이쪽의 생각이 더 강하고 이거를 더 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말하고자 하는 근거 자료와 소재들을 더 끌어모아서 찾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칼럼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지식이 꽉 박혀가지고 그 지식을 나는 한번 사부작 풀어보겠다. 이것이 칼럼이 아니고 내가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리고 written, 모바일 채널에서 실시간 검색을 해봅니다. 자, 카톡. 그래서 여기 카톡에 가시면 ask up도 다 깔아 놓으셨겠지만 여기에 검색을 하셔서 written 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채널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 툴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아수겁처럼 대화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여기다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수겁처럼 되기는 하는데 얘가 좀 속도가 느릴 때도 있고 조금 반응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뭘 해드리고 싶냐면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광고 조장이다, 뭐 여론 조장이다 싶어가지고 이게 없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2023년 7월 6일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인기 검색어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실 저 가끔씩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리튼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금 불수리, 하늘에 있는 김호중 뭐 콘서트 했나 보네요. 와우, 한소희, 장세진, 피프티, 이강인, 오염수 2, 3차 아침하고 또 내용이 틀리네요. 여기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아, 지금 최근 트렌드, 사람들이 가장 인기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 써보고 싶다. 내가 관련된 카테고리라면. 나는 이제 문화예술 쪽이니까 김호중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사회적인 구조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리튼 모바일 채널에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것은 리튼밖에 없다.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한번 활용해 볼게요. 제가 아무래도 채집, 뭐 인공지능 앤드 전자책 앤드 브랜딩 뭐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쓰는 거 아까 이 형식을 다 알려드린 것처럼 하시면 좋지만 어느 정도는 챗 GPT를 쓰는 걸 보고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도움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대로 쓰면 티 나요. 티 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근거 사례, 아까 말했던 우리 소재나 사례들, 인용구 그런 것들을 찾을 때는 챗 GPT에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챗T AI PRM 인사이트 얻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챗 GPT 창에서 뉴 채트 누르면 채팅 그것이요. 봐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그 리튼이라는 걸 더블 클릭을 하면 요게 팝업 창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실시간 인기 검색어라고 하면 얘가 그 다음 띠리리리리 나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봤을 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칼럼을 검색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AI PRM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AI PRM은 챗 GPT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템플릿처럼 완전히 얘가 뭔가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은 따라라라락 하고 패키지처럼 후악 나오는 거를 AI PRM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되어 있는데 칼럼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페셔널 칼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 누르고 그러면 여기 프롬프트 창에서 보시면 프로페셔널 컬럼이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프로페셔널 칼럼 주제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해줘.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디디디디디 엄청 열심히 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AI PRM이 돌아가야 되니까
조금 만약에 작성을 하다가 얘가 혼자 멈춘다든지 그러면 새로 고침하시면 걔가 뚝딱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가 보면은 영어로 나오고 있는데 그 프롬프트 진이 그거가 요즘 그 오류가 많아서 그거를 비활성화 해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활성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주 물어보시는데 여기 그 크롬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조각같이 생긴 게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시면 내가 여기서 웹챗 GPT 아니면 여기 프롬프트 진이라고 있어요. 챗 GPT 자동 번역기. 지금 이걸 안 해놨기 때문에 영어로 개 후루루룩 나오는 건데 이따가 다른 앱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놔뒀어요. 근데 이게 충돌이 만약에 다른 거하고 난다 싶으면 비활성화 하실 수도 되고 삭제를 하셔도 되는데 언제라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활성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확장 프로그램에서 AI PRM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요게 지금 챗 GPT 아까 AI PR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디플 DEEPL 요거 확장 프로그램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하도 아이콘이 따라다녀서 가끔 죽여놔요. 근데 다시 이렇게 살려서 볼게요. 자, 다시 가면은 얘가 이렇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쭉 여기 보면 아래 보시면 regenerate response 이거는 내가 생성한 AI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해줘라고 아시지요? 그 다음에 continue generating라고 하면 얘가 작성하다 만 것을 이어서 작성을 해줘요. 너무 좋아졌죠. 옛날에는 다시 작성해줘, 다시 해줘 막 엄청 구애를 했었는데 이제는 얘가 알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죠. 우리 아이가. 저는 챗 GPT를 채티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AI잖아요. 그래서 AI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써줬네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어떤지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원래 이렇게 하면 옆에 그 디플이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왔다. 그러면 열어보죠. 번역. 아니면 아까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한국어로 번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더 쉽네요. 물론 디플이 더 번역을 잘해주지만 디플은 참고로 번역기 중에서 번역 난이도가 높아요. 인공지능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디플이라는 이 사이트 앤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붙여넣기 하면은 이 붙여넣을 때도 여기 챗 GPT에 보면 요거 하면 복사되시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복사하면 그 문장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 소개, 문제 인식하기, 문제 심층 탐구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오죠? 그러면 한번 여기 한국어 번역한 거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르네요. 언어 번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해줘. 되게 단순하게 썼어요. 어떤 역할 부여도 하지 않았고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아까 말했던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그래서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잠재적인 솔루션을 탐색할 것입니다. 약간의 해결 방안까지 노출이 되어 있네요. 이런 현상이 기여한 다양한 요인을 탐구하고 잠재적인 솔루션을 탐색할 것입니다. 해결해 주겠대. 그리고 이 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한 인공의 공동의 노력을 구체하기를 희망합니다. 거의 모든 거 여기에서 요약으로 끝났네요. 여기서 파트 1 문제 인식. 자, 문제에 대해서 도발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확장편. 그래서 더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연구 결과. 그렇구나. 이제 신뢰감 빡 들고 해야 되는 거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치라고 해서 솔루션을 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내용이 지금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마지막 4부에서 조금 약하네요. 인간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리고 결론
그래서 저출산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에게 지금 저출산 상황은 제가 너무 그냥 단어적으로만 넣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부분에 대해서 얘가 내용을 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이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보다는 얘가 쓰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얘가 쓰는 이런 논거 근거 자료 제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그 사이트 출처를 찾으시려면 여기에서 웹챗 GPT 이거를 전 지금 비활성화 해놨는데 이것도 AI PRM이랑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를 한 다음에 다시 열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을 하고 역시 오류가 나는 거. 네, 그 상태에서 아까 다시 작성해줘 그걸 하고 싶었는데 AI PRM이 날라가서 이건 할 수가 없겠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웹챗 GPT를 이용해서 출처를 찾고 싶었어요. 구글.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아까 결과가 나오고 밑에 출처들이 나오게 돼요. 그거는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는 칼럼이라는 거를 검색해서 AI PRM이 어떻게 잘 써주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인사이트도 얻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그런 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글링에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되, 이제 바드를 보겠습니다. 바드. 자,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AI 툴이에요. 이거는 그냥 구글 로그인을 하면 bard.google.com 이거를 치시게 되면 이 bard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아직 구글이 막 완전 완벽하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bard는 구글 검색을 조금 더 인공지능화해서 백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부은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 최신 정보이기도 하면서 뭔가 내 근거 자료를 찾을 때 진짜 실질적인 확실한 자료를 찾을 때 바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구글의 그 정보는 우리 머리와 같다 할 정도로 수조 개의 정보, 수조 이상의 수백 조의 그 정보가 되게 백데이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지금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 두 개가 같은 컨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ritten 한번 가볼까요? written 자 아까 모바일에서 봐드렸던 written 자 이 written은요 조금 재밌게 보실 부분이 여기 밑에 보면 프롬프트 상에서 챗 GPT 3.5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봤던 얘하고 같은 맥락, 유료가 아닌 이상 얘하고 같은 걸로 하는데 조금 더 한국적인 글을 써줘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던지고 리듬감 있게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시가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요. 우리 한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챗 GPT 3.5 버전에서도 충분한데 여기 보면 챗 GPT 4 버전도 조금 더 똑똑해진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조금 갖다 쓸 수 있는 그 형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력이거나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요할 때는 GPT-4를 이용하는데 얘가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제 막 돌아가다 보니까 느려. 그러면 그 다음 GPT 3.5 빼기 16K 뭐 어쨌든 요게 베타 버전이 나왔는데 이 아까 3.5 버전을 조금 더 길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섹션이 지금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PALMT, M2 이거는 뭐냐면 빠르고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어떤 저 똑같이 할까요? 한국인 저출산 사회 문제에 대하여 칼럼을 작성해. 또 그 네이버 기준으로 하고 GPT 3.5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동안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도 아까 형식을 내가 먼저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슷하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 거의 완벽한 그 모듈을 보고서 내가 한번 조금 갖다 쓰든지 아니면 내가 요거를 조금 재편집을 하든지 근데 그게 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어쨌든 얘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완성된 채로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리트는 네. 리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네이버 검색 기준과 같이 이런 백데이터를 너무 많이 잘 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저출산이 문제인가요? 이걸 쓰면 그게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져 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 샘플 예시를 너무 잘 주기 때문에 내 논거에 그것을 리더십을 갖고 얘가 끌어주고 있어요. AI가. 그래서 접근점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미 여기에 모든 주제와 논거와 주장과 해결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전 궁금한 게 이 마지막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옵션을 선택을 하고 돌려보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문장은 짧게 쓰였고 음, 뭔가 임팩트 있는 문장의 요약편, 아주 핵심편?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 수로 기준으로 문장이 짧은 연습을 할 때는 요거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고 지리한 문장보다는 핵심력 있게 딱딱딱딱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겠다. 내가 만약에 글이, 문장이 길어지고 지지부지해지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문장 길게 써주는 3.5, 16K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음, 네.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난 거 맞고, 네.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산술적으로 쭉 원 문장으로 하나로 한 거지 단락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걸 잘 쪼개서 뭐뭐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치고 엔터 치면 분명히 5개의 단락 구조로 서론 본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까 그 구조처럼 네, 되어 있을 건데 요 정도 나오는데 이런 4개의 문장을 보고 뭐 소스를 사용할 만한 것들을 한번 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됐구나. 나 이해하고 바로 쓰셔야 돼요. 이거 보면서 그러시구만, 저러시구만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챗 GPT-4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카페 거기 아까 온라인 수익화 공부방 카페 가입하시면 제가 요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리뷰 안 쓰셔도 돼요. 가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리튼이 옛날보다 많이 느려졌습니다. 음, 음, 뭔가 얘가 애써서 하니까 느리죠. 많이 느리죠. 많이 느려요. 답답하겠어. 한국인한테 안 맞아. 네.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펼쳐지는데, 길이나 아니면 앞에 부분이 팩트 기준의 약간 뭐 어떤 사설조라면은 뒤에는 조금 설명 형식의 글이 그러니까 풀어서 쓰고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대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아마 이 챗GPT 4 버전에서 조금 하게 되지만 여기 보면은 팩트 기반의 데이터는 빠져 있죠. 여기 봤을 때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위에서 이런 거 보고서 아, 이런 자료가 괜찮네. 이거 갖다 끌어 쓰자. 선진국들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갖다 써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시고 실제 글의 논조는 아, 얘가 지금 챗 GPT가 써주는 거 한창 창 펼쳐놓고 그냥 던져놓으세요. 다른 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리튼이 도대체 어떻게 써주는지. 그리고 3.5에서는 이 진짜 실제 여기서는 어떻게 써주는지 비교해 가면서 요런 쪽 괜찮다.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요. 지금 얘 쓰다 말았어, 아직도. 어,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한 바퀴 설명을 드리면 음, 칼럼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전문가가 쓰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사례에 대해서 아까의 이런 단락 구조로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 나도 칼럼니스트 좀 잘 쓰는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연습하고 훈련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멋진 전문가 칼럼니스트가 되실 겁니다. 네.